여러분은 부모님과 심하게 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몇 년씩 연락조차 끊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모님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그것도 뜬금없는 상황에서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한국행을 택한 스위스 여성입니다. 몇 년간 연락도 끊긴 두 모녀가 놀랍게도 서울의 한 삼겹살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서로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손님들 사이에서 누가 봐도 똑 닮은 두 모녀가 서로를 애써 외면한 그 장면,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취리히의 맑은 하늘은 언제나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푸른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리마트 강변의 색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자연스레 접하게 된 동양 문화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리나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리나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한국어로 이나라는 발음이 다음에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런 의미를 담아 지어주셨던 걸까요?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어딘가 동양적인 얼굴을 지닌 저는 학교에서 가끔 동양의 신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무역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제가 10살 때쯤 아버지는 한국과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한국과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생활이 눈에 띄게 윤택해졌어요.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가져오는 선물들이 기다려졌습니다. 리나, 이것 봐.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작은 보물 상자를 열듯 가방을 열어 보이셨어요. 아버지가 가져온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은 한복 인형이었습니다. 분홍색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은 그 인형은 제 방의 보물이 되었어요. 잠들기 전 그 인형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12살이던 어느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울린 전화벨 소리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창백해진 표정으로 옷을 챙겨 입던 모습도요. 아버지가 급한 일로 사무실에 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 나라만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는 살아있을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은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더욱 강인해지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며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리나, 넌 절대 그 나라에 가면 안 돼. 알겠지? 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법칙처럼 우리 집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감히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금지될수록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봐요. 억압받을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점점 관심이 커졌어요. BTS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의 전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마치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멜로디와 리듬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밀스럽게 시작된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어머니 몰래 한국 예능을 보고 노트에 한국어 단어를 적는 것이 제 은밀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단어들을 적으며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차 자주 방문했던 그 나라, 어쩌면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대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 소피아를 통해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소피아는 한국 유학을 다녀온 선배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했어요. 도깨비, 응답하라 시리즈, 기생충. 이 작품들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되었어요. 덕선이와 친구들의 우정,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리나, 이거 한국 과자야. 오빠가 보내준 거야. 소피아가 건넨 꽃갈콘을 처음 맛봤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의 맛과 닮아 있었어요. 18살이 되던 해, 저는 소피아와 함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는 불어 심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제게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19살 생일, 소피아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유학 프로그램 안내서였습니다. 리나, 너 정말 가고 싶잖아. 한번 도전해봐. 소피아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유학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살이 된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그 나라에 간다고? 내 아빠를 그렇게 만든 나라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매일같이 이어진 언쟁과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울먹이셨어요. 이 사람이 내 아빠야. 그 나라 때문에 내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걸 잊었니? 일주일의 대치 끝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나도 내 인생 살게요. 언제적 아빠 이야기로 아직도 날 올가매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 아니라 불행한 사고 때문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통장과 카드 그리고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이 돈으로 내 인생 살아. 나중에 엄마가 못 막아서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진 말아줘.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보험금 일부와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이었을 겁니다. 제 방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취리의 풍경을 마음에 담았어요. 이곳을 떠나 미지의 나라로 간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한복 인형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모아온 한국어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의 방 앞에 섰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대화는 끊어졌고 저는 결심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취리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그리고 제 꿈을 좇아서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스위스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몰려오는 한국어 방송과 표지판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여기 왔구나. 아버지가 자주 오셨던 이곳에. 서울의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호스텔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네온사인들. 취리와는 너무도 다른 도시였습니다. 호스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정말 잘 안 결정일까?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의 첫 수업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한국어를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업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선생님의 빠른 말씀에 따라가기 벅찼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유창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호스텔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일찍 일어나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어요. 수업 전에는 항상 카페에 들러 1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어요. 호스텔 직원들과 대화하며 실전 한국어도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몇 명의 친구들과도 친해졌고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경복궁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넓은 고궁의 정원을 거닐며 아버지가 이곳을 방문했을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이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위안을 느꼈어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저는 곧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제가 스위스에서 왔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스위스에서 왜 한국에 왔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한국 문화가 좋아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기 싫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첫 메시지를 보냈어요. 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같은 시간에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상 그 주에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남산타워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구경하는 모습. 어머니는 여전히 답장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계속 보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신고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서울은 습하고 덥게 변했어요. 이런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여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덥지근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씨 속에서도 즐거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한 한강 피크닉, 카페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의 소주 한잔, 그리고 처음으로 참가한 K-팝 콘서트까지. 서울의 여름은 제게 새로운 경험들을 선물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월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의 카페 근처 지하철역에서 발이 묶였어요. 우산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아기야 같이 가자. 할머니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 함께 걸었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제 마음의 일부가 된 것을 느꼈어요. 가을이 오자 서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가로수길에 나무들이 붉게 물들고 공원은 낙엽으로 가득했어요. 취리의 가을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가을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보내는 사진의 주제를 가을 풍경으로 바꿨어요. 고궁의 단풍, 남산의 일몰, 한강의 석양.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언어교육원 수업이 끝나가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기 유학 후 스위스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국제학부에 지원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입학 시험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카페 알바도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꿈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니 견딜 만했어요.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기쁨을 누구보다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한국외대 국제학부요.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엄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기적처럼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축하한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온 지 1년이 지났고 저는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더 넓은 기숙사로 이사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통역 알바를 시작했어요. 스위스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이었는데 제 경험을 살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입도 더 좋았고요. 대학 생활이 바빠져도 저는 매주 어머니께 메시지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제 일상과 느낌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아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처음엔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학교 축제에서 춤을 췄어요. 영상 보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저는 어머니와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의 답장도 왔어요.
대부분 짧았지만 그래도 소통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감기 조심해, 시험 잘 봐, 사진 잘 받았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2년째 되던 봄,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풍경 사진만 보냈었거든요. 벚꽃이 만발한 여의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저 많이 변했죠? 살도 좀 빠졌어요. 그날은 어머니의 답장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직은 제 모습을 보는 게 힘드실 테니까요. 그해 여름, 저는 삼겹살집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명한 집이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습니다. 외국인인데 한국말 참 잘한다. 손님들이 널 좋아해.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주말 저녁에는 항상 북적였고 그만큼 팁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리워졌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은 왠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삼겹살집인데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고기도 항상 서비스로 주시고요. 엄마도 언젠가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리나, 나 이번에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 오랜만에 집을 떠나보려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외출을 하시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거의 집에만 계셨거든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요? 어디로 가세요? 한국은 어때요? 지금 계절이 정말 좋은데. 기대와 달리 어머니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죽어도 싫다. 절대 안 간다. 그 말에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보낸 모든 사진들, 제가 전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억지로 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답장에 순간 얄미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한국이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일 뿐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사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죠. 그래도 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거의 집에만 계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 이 말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에게도 이제 저 말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어디를 가시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대학 수업, 삼겹살집 아르바이트,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 때로는 외로웠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끊어지지 않은 연결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실 날이 오리라 믿으며 저는 오늘도 서울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여행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금요일이었어요. 삼겹살집은 주말을 앞두고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부터 마감까지 일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리나,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온대. 외국인 관광객들이야. 내가 영어 잘하니까 맡아줄래?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인 손님들은 종종 왔지만 그날따라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스위스에서 온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테이블을 닫고 있었어요. 저녁 7시쯤 문이 열리고 외국인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3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1명이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한국은 죽어도 싫다 고 하셨는데 지금 이곳에 서 계신 거예요. 어머니와 제 눈이 마주쳤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옆에 있던 금발의 여성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요, 잘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저 외국인 알바생으로서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영어로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저를 피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친구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가져다 주며 저는 어머니를 힐끗 바라봤어요. 여전히 예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항상 검은색 옷만 입으셨는데 오늘은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새로 염색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주문을 받기 위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메뉴만 뚫어지게 보셨어요. 친구들이 대신 주문했습니다. 삼겹살 세트 2개와 소주 1병 부탁해요. 저는 주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소주를 마실 거라니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거의 술을 드시지 않았거든요.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귀에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헬가,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그동안 당신이 한국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오길 잘했네. 헬가는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것도 좋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내일은 어디로 갈 거야? 남산타워 가보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전망이 정말 좋아. 특히 해질녘에 가면 서울 전체가 보여. 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서울을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남산타워. 제가 몇 달 전에 보냈던 사진 속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대화를 더 들으니 그들이 방문한 곳은 하나같이 제가 어머니께 보냈던 사진 속 장소들이었어요. 경복궁, 한강, 홍대. 그리고 이 삼겹살집도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맛있었던 식당이라며 사진을 보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낸 모든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는 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한국을 조금씩 알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싫어한다고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기와 반찬을 테이블로 가져가며 저는 사장님께 살짝 말씀드렸어요. 저 손님, 제 어머니예요. 사장님은 놀라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특별히 서비스 내자. 사장님은 곧 직접 키조개와 특제 양념갈비를 들고 테이블로 향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은 서비스에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밝고 환한, 진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저는 고기를 구워드리며 살짝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종종 웃으셨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도 하셨고 심지어 젓가락 사용법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한국 문화 전문가처럼요.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디저트로 과일 서비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짝 어머니께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한 것 같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인사를 나눈 셈이죠. 친구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어머니께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단둘이 있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는 잘 되니?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잘 돼요. 엄마,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계산을 하러 오신 어머니를 위해 저는 조용히 10%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카드를 돌려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창가로 가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망설임 없이 그 사진을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엄마, 보기 좋아요. 고마워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이 담긴 말이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서울에 계신 동안 매일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찍은 야경, 한강에서의 피크닉, 북촌 한옥마을에서의 티타임. 어머니는 제가 소개한 모든 장소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머니는 삼겹살집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없이 혼자서요. 딸, 어머니는 제게 그렇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이 생각보다 좋은 나라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꺼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었어요. 내가 보내준 사진들 다 모아뒀어.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싫었는데 점점 궁금해지더라.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만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어머니는 다음날 스위스로 가신다고 해서 공항까지 배웅하진 못했지만 급한 맘에 저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쥐어드렸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샀던 한복 키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고 잘 가지고 있을게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셨고, 저는 어머니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침묵 속에서 눈빛으로 나눈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스위스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겹살집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평소와 달리 매우 긴 메시지였습니다. 리나, 엄마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너한테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씩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식당에서 널 볼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모른 척했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다. 내 아빠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의 말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나?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어요. 어머니도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울었어요. 모든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정이 된 후 우리는 영상통화로 바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웃고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 리나.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미워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곳과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화를 내셨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어.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에 내 아빠의 흔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내가 그곳에서 행복해 보였어.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죽어도 싫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아직도 고집이 있었나 봐. 그리고 널 놀라게 하고 싶기도 했고.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유학 생활, 어머니의 일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까지. 오랜만에 아버지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빠는 한국을 정말 좋아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항상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 내가 그걸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모습이. 어쩌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국에 끌렸던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더 이상 생존신고 같은 짧은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일상에 관심을 보이셨고 저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했어요. 마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어머니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이번에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요.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이트를 통해 나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여기 오니까 내 아빠가 생각나는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다니는 학교를 구경하고 제가 일하는 삼겹살집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장님께 인사도 하셨어요. 딸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복궁을 거닐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한국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셨습니다. 내 아빠가 왜 이곳을 좋아했는지 이제 알겠어. 어머니가 떠나는 날, 우리는 약속했어요.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저는 방학 때마다 스위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중 한국의 IT 기업에서 인턴 기회가 왔어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스위스어와 영어,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위한 자리 같았습니다. 인턴십 제안을 받고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반대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정말 좋겠구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 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스위스 기업들과의 미팅에도 동행했어요. 제 노력이 인정받아 인턴십이 끝날 무렵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이요? 와, 축하해. 어머니는 제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자랑스럽다, 리나. 내 아빠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어머니의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삶을 살게 되었고 어머니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저는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고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옛 생각이 나서 삼겹살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리나가 이제 회사원이 됐네. 어머니는 이제 1년에 3번 정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눈 내리는 서울을 보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오실 때면 저는 휴가를 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리나, 너 이제 남자 좀 만나봐.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높은 거야? 아니면 한국 남자들이 맘에 안 차는 건가?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나이도 있는데 이제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엄마.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때 소개할게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셨던 회사나 자주 가셨던 장소들을.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꺼냈을 때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함께 찾아보자. 다음에 내가 갈 때.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어요. 어머니가 기억하는 회사 이름을 바탕으로 강남의 한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지만 건물 관리인이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기 내 아빠가 있네. 어머니가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아버지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한식당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그곳에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 아빠는 항상 이 음식을 주문했어. 그리고 매운 걸 잘 못 먹으면서도 참고 먹었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이제 저와 어머니 사이에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없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이야기만큼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죠? 어느 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있는 드라마야. 그 말에 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은 분명 아름다웠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IT 기업에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스위스와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 모두에서 행복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억압과 단절의 기억을 딛고 저와 어머니는 이제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